중국은 2007년 부동산 사유 재산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는데,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인민들이나 외국인도 토지는 소유할 수가 없으며 단지 토지 사용권만 매입이 허용되었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런데 중국이 토지 사용권을 개인 소유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법을 토론 중에 외국 자본의 투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 자본주의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산화가 되면서 몰수한 토지를 중국 농민 3억 명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 개인당 경작 면적이 너무 작아서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로는 농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으며 공동 생산을 해서 나눠 먹는 것으로는 농업의 발전을 퇴보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중국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외국 자본들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생겼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당연히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기를 원했다. 중국 공산당은 토지 사용료를 받아 그 돈으로 도시 기반 시설을 투자하고 싶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토지 사용료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79년 토지 사용비라는 말과 토지 사용권이 등장했고, 토지 소유권은 중국 공산당에게 있지만 사용과 수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사용 수익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 중국 공산당은 1988년에 헌법을 수정해서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 인민들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방이 시작되고 외국 자본들이 중국 경제 특구로 들어와 공장이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면서 점점 더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었고 인구가 늘어나니 도시에는 집이 부족해졌다.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폈는데 중국 공산당의 재정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1987년에 부동산 시장을 중국 인민들에게 개방하는 부동산 개발, 분양, 판매되는 상품 주택이라는 법을 만들고 1994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1998년에는 무상분배주택 정책을 폐지하고 주택시장을 전면시장에 맡기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때부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면적인 자본주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부동산 투기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내수 경기 진작을 핑계로 부동산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민간 주택을 민간업자들이 지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때 더 큰 바보 이론에 따른 중국 인민들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게 되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기는데 중국 공산당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고 WTO 가입으로 수출이 늘면서 외환이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외국들은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으로 진행했는데 중국은 고금리 상태라 투기 자본까지 시세 차익과 환차익을 노리고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돈이 시중에 남아돈이 갈 곳이 없던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린 것이었다. 거기다 2007년 토지 사용권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이것은 중국의 부동산 투기의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과열되는 중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여러 규제책을 시행 중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문제가 잡히지 않았지만 계속 폭발적 투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모기지론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중국은 이에 대응을 해야 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수의 충격을 잡기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했다. 거기다 미국의 경기가 나빠져 중국의 수출에 먹구름이 끼고 중국의 내수를 부양해야 하는 중국 공산당의 고민이 생겼는데 이때 중국 공산당은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여 내수 진작을 위해 4조 위안이라는 돈을 풀어 지방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을 하면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인프라 투자를 나서게 된다.
이때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무조건 경제 성장 8%에 맞추는 사업들을 벌이게 되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판매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원은 은행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동원해 경제 성장률을 맞추어 나가야 했지만, 중앙 정부가 채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고 경제 성장률을 맞출 것을 압박하자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투자 공기업을 만들어서 경제 성장률을 맞추어 나갔다. 이러면서 편법적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방 정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이런 편법으로 들어온 돈들이 수익 사업에 들어갔으면 그나마 문제가 덜했겠지만, 그 많은 자금들이 모두 부동산 투자로 빨려 들어가 지금 6천만 채가 넘는 유령 건물들이 있는 도시들이 즐비하다.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 굴기를 내세우고 1대1로 정책을 벌이고, 군사 굴기를 내세우면서 주변국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미국과 대립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줄어들고 반대로 중국을 이탈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예상과는 달리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거기다 중국 굴기를 내세우면서 지방 정부들을 사기치는 기업들에도 대규모 중앙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고, 실적은 없는 빈 깡통 부실 사업들이 엄청 늘어나면서 중앙 정부의 재정도 빚더미에 오르게 된다. 이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줄 도산하고 그 도시를 위해 만든 인프라는 수익성이 나빠지고, 지방 정부도 빚더미에 오르고 중앙 정부도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 거기다 미국의 달러 약세로 중국의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 펀드 등의 투기 자금들이 몰려들었는데, 중국이 위기를 맞게 되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달러 표시 채무자들은 외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쁜데 중국만 유독 수출을 잘할 수 없었다. 그러니 중국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해서 경제를 부양하려고 했으나,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 펀드들이 투기 자금을 쏟아 부어 중국 공산당이 경제 부양책을 사용하는 게 어려웠다. 이때 중국은 환투기 세력과 환율 방어를 위해 중국은 1조 달러를 쓰고도 막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대중무역 적자가 심했던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중국의 숨통을 조이게 된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중국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면서 금융사들의 부실이 심해지고 무역회사들의 도산과 중소, 투자은행들의 부실화로 신용등급의 하락 등 중국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었다. 중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WTO 가입과 더불어 날개를 달고 20년간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GDP 성장에만 몰두하면서 선전질만 해대는 중국 공산당의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경제는 부실화되었고, 성장으로 보여진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위기 상태인 것이다. 2014년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어마무시한 달러 환차손을 발생한 중국은 자본 유출까지 겹치면서 경제 위기가 왔다. 이에 중국은 부채 축소 정책을 펼친다. 리커창은 경기 부양을 줄이고 부채를 감축하며 부실 기업들을 구조 조정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1년도 못 돼서 이 정책이 폐기되었다. 시진핑이 공산당 창립 100주년에 과시할 목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이룩하려는 시도였는데, 그러려면 GDP는 최소한 6.5% 정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만 하는데, 리커창의 정책은 맥을 못 추고 꼬리를 내리게 되었고, 달러 강세 전환으로 달러 빚 부담이 폭증하고, 환투기 세력 헤지 펀드의 위안화 약세 공격으로 외환 보유고는 1조 달러 정도 줄어들고 시진핑의 보여주기 중국몽으로 폭망의 길을 걷다가 시진핑이 GDP 성장률 중심의 성장 추구 정책에서 부채 관리의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나 개인의 부채는 GDP의 3배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시진핑은 지방 정부와 기업, 특히 국유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출 것을 지시하고, 대출을 축소하면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부채가 줄어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으로 중국은 어려움으로 빠졌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과 부당하다고 하는 점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대중국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환율 조작을 하는 중국 공산당이 못하게 하며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외국 기업과의 차별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어 개선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 절도 등의 불법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중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압박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데 미국은 미국의 GDP를 넘겠다는 중국의 패권 도전에 참을 수 없었고 시진핑의 중국몽을 꺾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중국 내에 기업들이 없어지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데 수출까지 막아버리니 중국 경제는 터지기 직전에 빠졌다. 부동산이 거래가 막히고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면서 지방 정부의 토지 이용권을 매수하지 못하고 대출은 어렵고 달러 강세로 따른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파산 직전으로 몰리는데 이에 따른 여파가 중국 지방 정부에는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이런 재정 상태를 보는 외국 자본들이 지방 정권의 재정을 불신하게 되고 돈을 차입하기 어려우니 지방 정권이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되었고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만 그런 지방 정부에 중앙 정부의 보증이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도 없었다. 이에 중앙 정부가 돈을 지방 정부에 빌려줘서 돌려 막는 것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중앙 정부가 다 부채를 끌어 안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신용 등급은 하락해서 이자율은 오르는데 단기 외환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기감을 감지한 헤지 펀드들이 투기를 하고 악순환이 고리를 만들었다. 이에 IMF는 중국이 2022년 무역 적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예견하기도 했다. 개인과 지방 정부의 디폴트는 결국 중앙 정부의 디폴트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외환 투자금들이 외국으로 탈출, 러시를 하고 환율을 방어해야만 하는 중국 공산당은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여 달러를 방어하려 들 것인데 GDP의 3배나 되는 대출을 청산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외환 위기가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딥스테이트 빅머니들에 의해 중국을 괴멸시키는 전조인 것이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다. 민주화에 대항해서 중국 공산당과 밀착한 군부 쿠데타라는 것과 부정선거를 통한 미국 글로벌리스트들의 음모에 대항한 군부 쿠데타라는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이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면 지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도 정당성을 인정받았을 텐데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미국 민주당 정권이나 미얀마 수지 정권의 공통점은 둘 다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소로스의 아들 알렉산더 소로스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 방문 일주일 전에 미얀마를 방문해서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통해 미얀마의 100여 개 단체에 지원하여 미얀마 정치에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국 공산당이 미얀마와 추진하는 1대1로 정책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2016년에 알려진 바로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은 미얀마 미디어와 사회활동 그룹 등 50여 개 단체에게 5만에서 3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원받는 다수의 단체가 이슬람협력기구 OIC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 소로스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통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백억 달러를 기부한 자선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무신론자로 주로 좌파 그룹에 지원을 하고 있다. 소로스의 세계관은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세상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은 스스로 돌볼 수가 없으며 무엇이 사람들을 위해 가장 좋은지를 그들보다 더 잘 아는 소수의 부유, 엘리트들과 기술 관료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로 활동하는 것이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타파하고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 통제되는 독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 자신들의 수하 정권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하기 위해
국경을 개방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시민권자로 탈바꿈하며 좌파 단체와 동성애자들, 그리고 인종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반사회 단체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기성 정치를 몰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로스의 사상은 네오막시즘에 근간을 두고 있고, 그가 상상하는 유토피아의 건설을 위해 종교와 가정지역 공동체를 없애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글로벌리즘은 그들의 잔대가리에서 나오는 독재 체제일 뿐이고, 그런 패단은 이미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권력 중심의 소수 지배자의 치부를 위해 나머지 인민의 피를 빠는 그런 독재가 저들의 목적지일 뿐이다. 글로벌리스트들은 흔히 음모론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어떤 신비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과 무역 이익을 위해 국가 간 장병을 허물자는 세계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을 말하는데,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며 딥스테이트들이 그 주류이다. 이들의 반대를 하는 국가나 사람들을 글로벌리스트들의 하수인 언론들은 자국우선주의나 애국주의, 민족주의, 고립주의 등의 단어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저들과는 대척이 되었던 것이다. 금융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자금이 수익을 내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가진 나라들이 모두 적대 세력으로 간주되며, 그들은 전 세계를 자신들의 근권력과 제품과 정보의 독점하에 두려는 의도에서 모인 소수의 딥스테이트들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 단일 정부는 개별 국가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하수인들인 국제기구인 WTO, WHO, IMF, ICC 등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시장 개방과 인종 문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등을 주제로 한 이슈로 각국의 규제를 풀고 자신들이 세우는 세계적인 틀 안에 다 끌어들여서 통제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지금 저들의 술책은 중세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으로 가던 것이나, 공산주의 통일전선 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일단 제일 큰 걸림돌부터 다른 집단과 연합하여 타개하고 나서 같이 연합했던 집단도 토사구팽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글로벌리스트들은 딥스테이트 빅머니를 움직여서 개별 국가들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하여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해서 그들이 내세우는 국제기구들을 통해 그들의 부를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타임지가 보도한 것처럼 딥스테이트들이 자신들의 반대하는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 자금과 언론, 극좌파 단체들을 다 동원해서 싸운 걸 보면 미국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어려워 보이는데, 미국이 넘어가면 전 세계는 다 넘어가는 거로 봐야 한다. 미국 트럼프와 중공 시진핑의 무역 전쟁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시진핑의 허무맹랑한 군사 굴기 과욕이 부른 참상일 뿐이다. 그러나 그 협정에 따라 중국은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되었고, 중국은 딥스테이트 빅머니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결국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 야욕과 중국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위선도 역겹지만 바이든을 도와서 장기 집권을 하려던 시진핑도 위기인 것 같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무사히 치르고 내년 전당대회에서 종신 집권을 준비하던 시진핑에게 올해가 중요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다. 설 전날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 시진핑과 7명의 중국 최고 지도부가 연회를 하는 동안 시진핑 뒤로 4명의 보안 요원들이 뒤를 돌아 앉아 분위기에 맞지 않게 삼엄한 경계를 펴는 장면이 노출되었다. 이것은 이전에 보지 못하던 장면으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암투가 있음을 보여준다. 거기다 중국 딥스테이트인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반시진핑 여론을 확산하는 앱을 올렸는데, 해당 앱은 사용자가 단어를 찾아 내면 세뱃돈을 받는 앱으로 중국 네티즌들은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다 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을 때 시진핑의 시자를 쓰면 정답이 되는 것이었다.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권세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다는 의미여서 시진핑에 대한 반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일들은 시진핑이 지나친 권력욕 때문에 집권 2기 때 자신의 최대 정적인 정점인파와 타협을 하면서 리커창 총리의 공청단파, 왕치산, 부주석의 태자당 등 자신의 지지 세력과 등을 돌리면서 생겨난 갈등이다. 1년 전 미국으로 망명한 차이샨 전 중앙당교 교수도 당내에서 시진핑을 향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면서 감시가 두려워 말은 못하지만 시진핑 교체는 당내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고립무원이 된 시진핑은 미국 대선 때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인 바이든을 밀기 위해 중국 대사관을 통한 안티파와 BLM 등의 활동에 동조했다. 시진핑은 이미 바이든의 아들 헌터의 부패한 사생활과 중국에서 받은 뇌물 등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미국 정치와는 별개로 딥스테이트의 움직임에 놀라게 되었다. 장쩌민이 미국 대선 이후 시진핑을 몰아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작년 11월 마윈의 엔트그룹 상장을 막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 월스트리트에 기사화된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엔트그룹 지분 구조를 조사한 결과 장쩌민의 손자인 장즈청과 장쩌민의 측근인 자칭린의 사위 등이 엔트그룹의 주주로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알리페이에 이어 대출사업 엔트그룹을 상장하면 355조 정도의 자금이 생기는데, 이 중 상당액의 정치 자금이 장쩌민파에게 들어가면서 시진핑은 딥스테이트의 빅머니들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었다. 시진핑은 지난달 장쩌민파의 금융 거물인 라이샤오민을 횡령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시켜버리고 장쩌민파에 반격을 가했다. 시진핑이 급하게 장쩌민파의 등을 돌린 것은 장쩌민이 딥스테이트 하수인인 바이든과 손잡고 시진핑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까닭으로 보인다. 이런 정보는 바이든의 취임 일주일 만에 유명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셀이 내어놓은 더 긴 전문이라는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 세계에 가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서 시진핑 교체가 근본적인 해법이며 시진핑이 없는 중국 공산당과는 협력이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분리하려던 트럼프의 전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중국 공산당은 100여 년간 전통 문화와 종교를 파괴하고 인권을 탄압하며 전 세계 공산화 목적이 개혁 개방을 해서 나라가 부강해져도 전혀 변한 게 없으며, 트럼프의 중국 공산당의 완전한 해체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 보고서는 냉전 시기에 미국의 소련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던 조지 캐넌의 긴 전문을 모방해서 더 긴 전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지만 작성자도 익명이라 신뢰할 내용이 아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소련 붕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 말은 중국 공산당이 늘 주장하던 말이라 중국 공산당에 의한 역작업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도 갖게 한다. 지금까지 바이든은 말로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하는 짓거리는 모두 중국 공산당에서 요구한 대로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약점을 잡혀서 끌려간다고 보여지고 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의 권력에 자본력을 가진 딥스테이트인 마윈이 자신의 재력을 믿고 덤비다가 하루아침에 가진 것 모두 빼앗기고 거지가 되던지, 우리도 흔히 보는 자살을 위장한 살해를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미 마윈이 백기를 들었음에도 마윈은 2달이 넘게 정보 매체에서 보이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심기를 거슬러서 재산과 생명을 빼앗긴 중국 억만장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단지 마윈이 자신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나라들의 딥스테이트들과 연관이 많아서 보호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었더라면 그가 중국 공산당을 잘 못 알아서 생기는 문제일 뿐이다. 마윈은 중국 알리바바를 창업해서 짧은 기간 내에 중국 내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마윈이 상하이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자신의 기업 확대를 욕심내며 중국 공산당과 부딪혀서 생긴 문제인데, 중국 공산당의 금융 규제를 구닥다리 전당포 영업이라고 비꼬는 것이 시발인 듯하다. 이 말을 전해들은 시진핑이 직접 엔트그룹 상장을 막고 마윈을 조지라고 지시한 거로 보인다.
이미 마윈이 알리바바를 상장할 때부터 중국 공산당에서 자국 내나 홍콩에서 상장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미국에 상장을 해서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 온 것부터 중국 공산당의 심사를 거슬렀었는데, 그런 배경에는 외국 자본과 외국의 딥스테이트들과 연계를 맺으면 중국 내에서도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 근거는 아무리 커봐야 총구에서 나오는 힘을 이기지 못한다. 그때부터 알리바바 마윈은 중국 공산당에게 찍혀 있었는데, 지금 미국과 갈등이 있는 상태라면 그냥 중국 공산당이 마윈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별 저항은 없다. 마윈이 중국 내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윈이 세계적인 딥스테이트들의 배경을 등에 업고 중국 공산당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보이는데 판단착오다. 중국 공산당이 보는 관점으로 보면 마윈이 돈을 버는 방법이 자신들의 금융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정보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길거리 거지도 QR코드로 구걸을 하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어도 QR 결제를 하는 정도로 이미 중국은 알리바바에 의해 금융 유통이 장악을 당해 있는데, 다른 딥스테이트들과 마찬가지로 마윈이 봐도 그 가진 정보를 활용하면 부를 더 늘리는 방법이 보이는 거다. 그래서 알리페이를 통해 가지고 있는 10억 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사업들을 벌이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진행하는 중국 디지털 화폐와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마윈은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금융업을 하면서 중국 은행과 맞짱을 뜨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대출 사업인데,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수십 배 자본력 효과를 내면서 이자를 벌어먹으니 중국 은행 통제도 안 받으면서 돈벌이가 되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볼 때는 위험해진 거다. 방법은 이렇다. 엔트그룹이 1억 위안의 자본금을 가지고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그 계약서를 담보로 자산 유동화 채권 ABS를 발행하고 그것을 담보로 중국 은행이나 외국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대출을 90% 받거나 ABS를 은행에 팔아서 다시 그 9천만 위안의 자금을 또 고객에게 대출을 하고 그렇게 수십 배 불리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으로 대출을 해서 부실화된 것이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다. 그 회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어서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한 사건이었다. 중국 중앙은행이 이를 시비 삼아 마윈을 조진다면 마윈은 끝난 것이다. 그런데 마윈이 자신의 딥스테이트 배경만 믿고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대항한 것이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다. 이것은 돈에 욕심을 낸 딥스테이트 마윈이나 중국 공산당의 지배자들이나 같은 놈들이라는 얘기다. 마윈은 자신의 알리바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딥스테이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는 알리바바 고객 데이터 10억 명분의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중국 내에서는 한계인 거였다. 중국 공산당이 지시하는 것 하나 둘 어긋나게 나가면 결국 중국 공산당이 할 것을 마윈을 죽이고 전 재산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처먹고 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오는 거위를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잡아먹는 거다. 거기다 외국의 딥스테이트들이 벌이는 사업도 중국 내에서 위축이 될 것이 뻔한데 그래도 중국 공산당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윈과 같은 배를 타고 온 외국 딥스테이트들이 마윈을 도와줄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 단지 그들은 마윈이 되었던 중국 공산당 지배자가 되었던 자신들의 부를 지켜주고 돈 벌게 해준다면 이미 그들의 영혼을 판 인간 쓰레기들이기 때문이다. 그게 정치 권력의 비리이다. 부정부패가 없는 권력은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나 독재 권력은 그 자체가 돈이니까. 중국 공산당이 있는 동안 아무리 중국에서 돈을 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어느 날 중국 공산당이 죽이고 빼앗으면 그만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공산주의를 하면서 그 지배층들의 부정부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중국 지도층 출신이나 그 가족들을 통해 보유한 외화가 2조 달러에 이른다는 루머도 있다. 그렇게 그들이 불을 움켜쥐게 되는 건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기업이나 집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중국 지도층들이 어떻게 돈 세탁을 해서 금전을 취득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중국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돈 세탁을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방산 비리가 그 한 방법이 된다. 세계 어느 나라나 방산 비리는 있다. 아무리 비리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거래 금액의 3%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거기에 에이전트 비용이 들어가고 나중에 AS를 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비리가 만연한 게 방산인데 중국에서도 제일 큰 비리가 생기는 구멍이다. 중국도 감시를 받기는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는 어떤 국내외 자금에 대해서 감사를 할 인간들이 없다. 또한 그 감사를 하는 것들이 지도층이라는 놈들이기 때문에 지들이 도둑질한 걸 지들이 감사를 하겠냐. 세 번째는 경찰과 결탁한 삼합회 같은 불법 폭력 조직을 통한 돈 세탁 방법이 있다. 범죄 조직이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다. 네 번째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용하여 돈 세탁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연한 것이긴 하다. 지금 중국 지도층이 도둑질 해먹는 방법을 그 아래 관료들도 같이 해먹기 때문에 지도층 놈들이 자신의 도둑질을 계속하려면 그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대리인을 내세워서 자본주의 국가에 자본 투자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중국은 관시 관계가 사업이 가능한지 못하는지 결정을 한다. 그런 관계가 결국은 다 뇌물로 통하는 게 되는 거다. 그렇게 수많은 자금을 소수 지배층이 독점적으로 취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중국인들은 적은 금액의 환전마저도 엄청 통제를 하고 지금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싶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중국인들의 모든 자금을 틀어쥐려고 수작을 떨고 있는 거다. 권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놈들이나 자본주의 비호 아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빅테크들이나 다 같은 놈들이고 다 같은 방법으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에 제일 깊이 관여한 미국 회사가 페이팔을 발행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페이스북이고 돈 세탁으로 돈벌이를 하는 헤지 펀드 소로스로 추정이 된다. 독재자들은 통치하는 나라와 국민들에게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지만 그 독재자와 거래를 하는 인간들에게는 가장 큰 수익이 나는 수익 창구일 뿐이다. 그런 걸 악용하는 빅테크 놈들이 그래서 망해야 하는 거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비리는 소수 지배 집단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일 뿐이라. 거기에 어긋나면 재산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한다. 중국의 권력 밀착 그룹 중에 안방 그룹은 창업자 우샤오후이가 등소평의 손녀와 결혼하여 권력과 밀착한 경우인데 2004년 창업을 해서 보험업을 중심으로 은행과 증권사를 거느린 복합금융 그룹을 만들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지만 등샤오핑 손녀와 이혼을 하고 나서 부정과 비리 혐의로 체포되고 전 재산도 다 빼앗겼으며 샤오젠화의 창업자인 명천계는 중국 공산 정권의 위험을 느끼고 홍콩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 생사도 알 수 없고 그 모든 재산은 중국 공산당 집권 세력의 손에 들어갔으며 샤오라는 인물은 중국 공산당 내의 실권이었던 상하이방 사람들과의 관시로 치부를 하였지만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실권자가 되고 나서 위험을 감지하고 홍콩으로 모든 사업 거점을 옮겼으나 홍콩에서 실종이 되었고 생사를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사업이 성공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의 관련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중국 공산당 관료라는 것들은 부정부패로 뇌물을 챙겨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놈들이다. 중국에서는 보호우산과 하얀 장갑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호우산은 자신과 연관이 있는 기업가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뒷배경의 중국 공산당 정치인을 말하고
하얀 장갑은 그런 정치인의 비호 아래 성장한 부를 상납해서 그 정치인의 배를 채우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중국 공산당의 권력에 비호가 없다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죽는 것이다. 그런 연관성이 적은 마윈도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딥스테이트로 간주되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이다. 죽은 다음에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도 중국 공산 정권 아래서 치부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인간들의 생리는 썩어 빠진 빨갱이들일 뿐이다. 마윈은 중국 공산당 권력의 속성을 알아 정부와 연애할 수는 있지만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정경 유착이 오히려 기업 경영에는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의지한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들의 보호로는 중국 내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다. 미국 딥스테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계 싱크탱크에서 더 롱거 텔러그램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시진핑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시진핑은 중국 내적으로는 고전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회귀하고 마오주의에 따른 개인 숭배를 요구하면서 정적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며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시장 개혁을 중단하고 민간 부분 대부분을 당이 직접 통제하에 두기 시작했으며 시진핑은 종족주의를 적극 활용해 국가를 통합시키고 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화되어 가고 있으며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의 전임자들과 달리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국경을 넘어 외교적, 군사적 행동을 강화하며 현상 타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기반을 둔 전략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시진핑은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트럼프가 내놓은 전략적 경쟁은 선언적인 의미였을 뿐이다. 포괄적인 대중 전략이 되지 못했다. 지금 미국은 과거 소련을 상대했던 당시처럼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된 전략이 없다. 워싱턴은 베이징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없고 대응 역시 효율적이지 못했다. 우리는 제한된 무역 전쟁을 통한 중국의 경제개혁 촉진부터 전면적인 내재, 체인지까지 포괄적이고 세련된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중국 공산당은 소련보다 대단히 능수능란하고 손자병법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소련 공산당이 왜 실패했는지 연구해왔고 대응책을 세워왔다. 9,1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 전체를 적으로 돌려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것은 자멸 전략이다. 그런 전략은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만 공고화시키는 효과만 낳는다. 미국의 미래 대중국 전략은 시진핑과 그가 신 그룹을 중국 공산당과 분리시키고 그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싱크탱크의 존 로조스 회장은 전 국무부 차관을 지내고 현재 골드만 삭스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데이비드 맥코믹 회장은 전 상부무 차관이었고 현 브릿지워터 협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프레드릭 캠페 CEO는 전 WSJ 편집장 출신이고 존 스튜진스키 부의장은 투자 PIMCO 부회장을 재임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61년 설립되어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초당적 싱크탱크로 대서양주의를 지향하며 민주당 및 네오콘과 대단히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 인사들이 부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크게 활약했고 현재 주요 후원자는 민주당, 페이스북, 브리스마 홀딩스, 영국 정부 등이며 일명 딥스테이트 브레인으로 불리고 글로벌리즘 확산을 주도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조직이다. 딥스테이트는 트럼프를 부정선거로 내몰고 나서 이제 시진핑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들 배후에는 좌파 클린턴, 네오콘 부시, 좌파 오바마가 결속하여 미는 정책으로 보인다. 이들은 트럼프를 선거로 이기기 위해서 시진핑을 이용했으며 이제 시진핑을 토사구팽하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제거보다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상하이방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한다. 이 보고서는 1월 28일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청문회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이 나와서 파문이 일었는데, 이날 청문회를 주최한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부위원장 로빈 클리블랜드 박사는 회의 도중 위원들에게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해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에 대해 메리 러블리 시러큐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경쟁할 파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부위원장이 말한 대로 만약 그가 죽는다면 중국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매우 빠르게 성장해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향후 10년간 실제적인 정치 위기를 겪고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시진핑이 위기감을 느끼고 1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기율위원회 차 전체 회의를 열고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내부의 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시진핑은 정치 부패가 가장 큰 부패이며 일부 부패분자들이 당과 국가 권력을 훔쳐 조직적 활동을 벌이려 이익 집단을 결성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 문제가 뒤엉켜 당과 국가 정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많은 부패분자가 경제적으로 부패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탈바꿈하여 정치기율과 정치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어떤 부패분자들은 매우 깊이 숨어있고 잘 위장할 줄 알며 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다며 권력 깊숙이 침투한 불순분자들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처벌을 지시하며 정적들을 숙청을 진행 중이다. 마윈도 장점인계로 알려져서 순환을 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힐러리와 깊은 친분 관계가 있는 미얀마 수지 집권당을 중국 공산당과 밀착한 군부를 동원해 쿠데타로 전복을 하고 미국에게 중국을 거스리지 말고 따르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번 미국 대선의 부정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약점을 들고 미국을 협박 중인데, 미국은 반대로 시진핑을 제거해서 그 약점을 덮으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잠재적 적국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았고, 1985년부터 중국이 꾸준히 노력한 GATT 협약에 가입하려는 것을 미국이 막았다. 중국은 1980년까지만 해도 마오쩌둥의 공산주의가 실패를 해서 7억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고,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아사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었다. 이때 전 국민의 96%는 극도로 가난했으며 단 상위 1%의 중국 공산당 놈들이 그 하수인 3%와 같이 나머지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였다. 그런데 미국이 가장 큰 실수가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켜준 것인데, 딥스테이트의 지시를 받는 클린턴이 저지른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개발 도상국들에게 선진국의 시장에 관세를 인하해줘서 수출을 늘리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마오쩌둥이 사망 후에 든샤오핑이 집권을 하면서 개방 정책을 펼쳤지만 79년 미국과 수교 후에도 그렇게 급격히 경제가 나아지거나 하는 건 없었다. 미국은 공산체제 하에서 인권 탄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체제 변화를 원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하게 되는데, 중국은 이를 기회로 기사회생하게 된다. 중국의 싼 임금을 미끼로 외국의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중국 인민들이 돈벌이를 하게 해준 것이다. 이때 든샤오핑이 흑묘백묘론과 선부론을 내세우면서 사상은 그 다음이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누가 먼저 부자가 되는 건 상관이 없다. 부자부터 되고 나서 남을 도와라 라는 말을 하면서 중국 연안의 도시들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공장을 짓고 근로자들을 일하게 만들었다. 자본주의자들은 중국의 정책을 믿을 수 있을지 의심을 했지만 그래도 자본을 투자하여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중국의 든샤오핑은 더 많은 경제 성장을 위해 WTO 가입이 절실했으나 미국이 중국 체제 변화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천안문 사태와 인권, 대만 문제,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등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그러던 중 미국의 뒷돈을 먹은 딥스테이트 하수인인 클린턴이 중국에게 기회를 주었다. 클린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아내 힐러리는 네오 마르크스주의자였고 그의 아내의 내조에 힘입어 대통령이 된 클린턴은 힐러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클린턴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중국이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일 것이며 중국의 인민개개인이 민주주의 등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고 인터넷 발전으로 중국도 미국처럼 될 것이라는 말로 썰을 풀었지만 그 어느 것도 중국은 할 생각이 없고 더 통제하는 독재국가의 길을 걸었다. 힐러리 클린턴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게 WTO라는 날개를 달아준 클린턴은 역사에 자유민주주의를 망친 역적으로 남을 것이다. 이때부터 중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클린턴이 말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의 앱 사용을 막고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정보에 대한 고립과 통제는 날로 심해져서 인민들을 세뇌시켜 세계 공산화의 근간을 만들게 해주었다. 그간 장점인파와 손잡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미국 딥스테이트들은 시진핑이 장점인파를 숙청함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트럼프와 시진핑을 제거하려는 딥스테이트 계략에 넘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시진핑은 이제 토사구팽을 당하는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를 제거하고 약점을 잡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마음대로 재집권하고 미국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진핑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인 바이든이 아니라 딥스테이트들인 것이다. 궁지에 몰린 시진핑이 장점인이 트럼프에게 정보를 제공했듯이 장점인파를 제거하고 바이든의 비리를 폭로함으로 바이든에게 타격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딥스테이트들은 그들의 하수인인 바이든에게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시진핑이 장점인과 딥스테이트에게 지금 역공을 가하고 있다. 작년 결혼 기념일까지만 해도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며 부러움을 샀던 빌 게이츠 부부가 최근 이혼을 발표한 것도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딥스테이트와의 충돌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빌 게이츠를 중국에서 위대한 공산주의 전사 또는 자본, 공산주의의 대표 등으로 칭하면서 중국 교과서에 실어 알릴 정도로 중국 내의 영향력이 컸었다. 그런 빌 게이츠가 갑자기 파경을 맞은 것은 시진핑이 자신의 정적인 장점인과 연관성이 있는 딥스테이트와의 암투로 빌 게이츠의 비리를 빌 게이츠 와이프 쪽으로 흘리면서 파경을 맞게 한 것이다. 이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장점인과의 연관성으로 때려잡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미국 딥스테이트 빅머니 대표 주자로 마윈과 동조하는 협력자로 시진핑이 자신의 최대 정적인 장점인파를 숙청하는 과정에 자금원이 되고 있는 마윈과 빌 게이츠를 치는 것이다. 서방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은 장점인과의 오랜 친분을 유지하며 중국의 인권 탄압에 눈 감고 저가 노동력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는데 장점인계의 관시로 돈을 벌고 상하이방 자금원인 마윈을 때려잡는 것이다. 시진핑은 알리바바 상장 때도 마윈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미국에 상장한 때도 장점인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마윈이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돌미 삼아 엔츠그룹을 시진핑의 자금원으로 삼기 위해 마윈을 2018년 알리바바 CEO에서 은퇴시키고 중국이나 홍콩에 상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마윈이 장점인과 미국 딥스테이트 빅머니들의 배경을 믿고 미국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시진핑의 착복에 차질이 생기자 시진핑이 마윈을 축출한 것이다. 마윈이 은퇴 선언을 하던 당시 그의 나이가 58세로 한참 활동을 할 때인데 중국 장점인과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연결고리가 마윈임을 감지한 시진핑이 마윈을 축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자금원을 삼으려고 한 시도이다. 마윈과 결탁한 빅머니 빌 게이츠는 마윈을 축출함에 딥스테이트 빅머니 연결고리라 빌 게이츠도 시진핑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빌 게이츠는 2009년 오바마 정권 출범 때부터 글로벌리스트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든다며 중국 부호 청강벼우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으나
청광벼우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신선한 공기, 캔을 팔면서 글로벌리스트들의 주요 전략인 기후변화 문제로 시진핑이 취임 초기부터 압박을 가했고, 저학력자는 아이를 못 낳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빌 게이츠가 백신이나 유전자 변형 식품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중국 내에서 동조하였다. 그러나 청광벼우는 2016년 시진핑의 제거 작업으로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게이츠의 중국 내 동반자가 없어지자 마윈과 결탁을 하였는데, 2014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둘 사이의 관시를 전 세계로 알렸다. 이후 게이츠는 중국을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역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장점 인파가 장악한 정보기술, 농업, 신에너지 등으로 빅머니들의 막대한 자금을 투여했다. 또한 제프 베조스나 손정혜 등과 조성한 청정 에너지 펀드에 참여시키면서 유엔에서는 멀린다 게이츠와 함께 디지털 협력 공동의장을 맡게 하고 시진핑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마윈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시진핑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시진핑은 즉시 마윈을 알리바바에서 제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빅머니들의 작태에 반대하므로 오바마 정권 때부터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국 장점인과 쌓아온 정치적 영향력을 주저앉혀버렸다. 이에 반발한 글로벌리스트들과 빅테크, 빅머니들이 트럼프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바이든을 밀어 자신들의 허수아비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하였지만, 빌 게이츠의 의도와는 좀 틀어진 상황이 발생하는데, 중국 우한 생물학 연구소에서 실수로 생물학 무기 세균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이 되어 중국을 시점으로 전 세계를 참담한 상태로 만들었다. 게이츠는 이미 우한 폐렴 바이러스 팬데믹을 수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2019년 11월 넷플릭스 다큐 다음번 팬데믹의 출연 후보지를 중국의 수산시장으로 정확하게 꼽았다. 우한 폐렴의 근원지로 의심받는 우한 연구소의 소장 남편이 장점인 아들 장맨헌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며, 장점인 때부터 모의되어 온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작년 초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게이츠 부부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됨을 자축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으며, 트럼프에 반대하기 위해 방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BLM 폭동에 자금을 대며 반 트럼프 진영을 형성하고 바이든 정권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마윈 역시 엔트그룹 상장을 시진핑과 대립각을 세우며 진행하다. 딥스테이트 빅머니들의 배경을 믿으며 상하이에서 시진핑의 금융 당국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며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권력과 맞붙었는데, 트럼프를 몰아내고 바이든이 당선되고 중국에서도 시진핑을 몰아내고 딥스테이트 하수인 정권을 세운다면 글로벌리스트들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였겠지만, 중국 공산당은 군을 손에 쥔 권력이기 때문에 마윈의 정치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마윈이 시진핑에게 견제를 당하면서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글로벌리스트 빅머니들의 돈마저도 시진핑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면서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이 시진핑에게 압박을 가하자 시진핑은 장점 인파를 숙청하고 마윈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퇴출시키는 단계이며, 마윈의 관시인 빌 게이츠를 몰락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이 가진 정보를 멀린다 게이츠에게 전달하여 빌 게이츠를 몰락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마윈을 인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라면서 비판을 했고, 중국 검열 당국도 마윈을 일루미나티라고 비난하는 글들을 도배하면서 선전선동질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웨이보를 통해서 게이츠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면서 게이츠가 일루미나티 두목이라는 비난 글을 올리며 선전선동질을 일삼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중국 내에서 빌 게이츠를 지우기 시작했는데, 중국 도서관 내에서 빌 게이츠 정기를 제거했고, 그 자리에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찬양 서적을 채워 넣었고, 멀린다 게이츠가 이끄는 페미니스트들도 웨이보에서 축출 중이다. 시진핑은 글로벌리스트 세력과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통일전 선전술을 사용했으며,
글로벌리스트 하수인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제 바이든을 제거하기 위한 술책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정권 취임 직후에 공개된 대중국 전략 더 긴 전문에서 드러났는데 시진핑 교체가 중국 문제의 근본 해법이며 장점인 개파가 정권을 잡는 시진핑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중국과 다시 협력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트럼프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분리해서 중국 공산당 해체를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대중국 전략이 달라진 것인데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을 이용해서 권력을 강화하고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시진핑과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공동의 적이 되었다. 빌 게이츠는 폭스뉴스 등으로 시진핑 중국 공산당에 넘긴 정보에 의해 비리가 폭로되고 있는데 아동성 범죄자 앱스타인과의 관계와 중국인 통역사 등의 내연녀들 그리고 성물란 난잡한 사생활 등이 줄줄이 폭로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장점인파를 숙청하면서 바이든을 공격하고 나섰는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정보를 서방 언론사로 배포하면서 바이든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폭로된 헌터와 중국의 관계, 특히 헌터와 가까이 지냈던 미녀 스파이에 대한 내용을 영국 데일리메일에 폭로했는데 이는 중국의 권력 투쟁의 전형으로 해외 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법이다. 지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헌터 바이든이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에서는 마약과 음란행위, 소아성애 자료뿐만 아니라 헌터와 중국, 화신에너지와의 비리가 담긴 이메일 등 자료가 대량 폭로되었다. 여기에는 헌터의 중국인 여비서 바오차치 29세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2017년 화신에너지 측이 헌터에게 붙여놓은 비서이자 스파이였다. 바오자치는 당초 헌터의 항공편, 병원 예약 등을 도와주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데 성공을 했고 2018년 헌터에게 보낸 메일에서는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뭐든 다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둘의 친밀한 관계는 바오자치가 헌터가 애용하는 목걸이를 자신의 아파트에 놓고 갔다고 쓴 메시지도 있듯이 뉴욕에 오면 그리운 당신에게 가능한 빨리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목걸이는 공개된 헌터 바이든의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유출된 사진 중에도 바오자치와 헌터가 함께 찍힌 모습이 보인다. 바오자치는 화신에너지와 헌터의 협력회사가 시진핑의 반부패 조사로 파산한 후에도 헌터에게 메일을 보내 가급적 빨리 회사 돈을 빼내라고 알려주는 등 헌터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보였다. 이는 화신에너지가 장점인파 기업이고 바오자치는 시진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가문을 접수해 시진핑에 복수하려는 장점인파의 특수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바오자치의 출생을 보면 연관성이 드러나는데 바오자치의 본명은 보텐텐으로 장점인이 후계자로 낙점했던 보시라이 전 충칭 서기의 사생딸이다. 보텐텐의 의미는 달콤하다는 뜻으로 보시라의 아들 이름은 수박이나 참외를 의미하는 보가과이고 이는 서로 의미가 통하는데 이들은 외모까지도 닮았다. 지난 2012년 보시라이는 중국 공산당 권력 교체를 앞두고 시진핑에게 권력을 빼앗기자 장점인의 신복인 저우융캉 정법이 서기와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실패한 후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 중이다. 게다가 화신에너지 예젠밍 회장은 저우융캉의 사생아로 알려져 있으며 결국 헌터는 장점인파의 왼팔인 보시라이의 딸과 오른팔인 저우융캉의 아들에게 둘러싸여 비리의 관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과거 장점인파는 예젠밍 회장을 통해 클린턴 부부에게도 10만 달러의 정치 헌금을 건넸고 작년 미 대선을 앞두고는 헌터와 시노호크라는 회사를 만들어 바이든에게 뇌물을 주려 했다는 사실이 헌터의 노트북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장점인파와 바이든 가문과의 연결책인 바오자치는 미국 대선 때는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본격적으로 벌였는데 바오자치는 바이든 가문이 중국과의 금전 거래로 인한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가 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인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는 등의 프레임으로 트럼프를 공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바이든 장점인 세력은 지난해 온갖 부정한 수법으로 트럼프의 재선을 막고 바이든을 당선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최근 마윈과 빌 게이츠, 헌터와 예젠밍을 통해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면서 추락을 하고 있다. 바오자치의 존재가 최근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도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의 작업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 유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도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플랫폼 즈후에서도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바이든이 중국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무차별 폭로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